음, 정말 돌도 멋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하늘과 그리고 바람이 앙상블을 이루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곳, 여기는 제주. 벌써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 여러분은 제주도에 오시면 주로 어디를 많이 찾아가시는지요? 제가 매번 제주도에 올 때마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자주 들리는 곳이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 유배지를 왔습니다. 추사 적거지라고도 부르는데 화려한 볼거리는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유배지에 남겨진 외롭고 단촐했던 추사 선생의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쉬워지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제주도의 풍광이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추사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만 하더라도 그때는 배편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고 거의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을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만에 제주도를 날아왔습니다만 먼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자면 추사 선생이 이곳으로 와야 됐던 그 순간은 신고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다를 건너와서 무려 9년이라는 세월을 유배 생활을 했던 추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은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이곳 추사관은 지금 내려오는 계단부터도 조금 디자인이 색다르죠. 설계가 뭐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렸는데, 이 건축은 한국 건축의 대가라고 하는 김수근 선생의 그 제자인 승효산 선생의 작품입니다. 그분은 빈자의 미학을 건축 철학으로 삼고 있어서 그분의 철학이 잘 담겨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입구부터가 아주 차분해지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은 저는 제가 유배를 왔다기보다 추사 선생님을 마치 스승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그런 차분한 마음으로 이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이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이제 추사 선생의 기념관. 예안이 씨와 혼인하고 쭉 살아오신 연대가 여기 쫙 다 쓰여져 있네요. 이제 계단을 지나서 드디어 추사 기념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복도를 쭉 지나오니까 바로 첫 번째 벽면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역시 추사 선생을 떠올리면 대표적인 작품으로 말할 수 있는 세한도를 만나게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잣나무, 소나무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주 소박한 집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세한도의 그림이 이토록 유명해진 것은, 그리고 저 작품을 보면서 저게 뭐가 그렇게 유명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 세한도 한 점만 가지고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인생 전체의 그 삶과 정신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를 다녀가시면서 추사 적거지를 방문하신다면 이제는 그냥 한번 휘리리 그냥 그림자 지나가듯 보지 마시고 이 자리에 서서 저 세한도를 좀 지그시 감상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글의 중간쯤에 보면 공자의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추사 선생께서 그 이상적에게 감사의 뜻으로 이 그림 한 점을 그려서 보내주면서 그 중간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자의 그 글을 빌려서 세한연후지 송백지후 조야라. 말하자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는 모든 나무가 다 푸르다는 거죠. 날이 추워진 후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늦게 시든다는 걸 알 것이다. 그 말은 이제 추사가 누명을 쓰고 이곳에 유배를 와 있을 때에는 사실 뭐 권력도 자기 자리, 지위 다 잃은 거잖아요. 자리와 지위를 다 잃은 사람에게 누가 연락을 하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의리와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에 감동한 스승이 제자에게 이 그림 한 폭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그림 한 점을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고 연경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석학들을 만나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스승에게 내가 책을 보내드렸더니 나를 위해 이렇게 그림 한 점을 그려줬노라. 그러자 그 16명의 그 문호들이 찬사를 붙여줍니다. 그 찬사를 붙여준 것이 뒤에 한 장씩 한 장씩 붙여나갔다 그래요. 사실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유배를 와 있던 추사 선생에겐 종이가 뭐 옳은 게 있었겠습니까? 사대부 집안이라고는 하지만 유배 와 있는 사람에게 종이 한 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허름한 종이 위에 썼을 그 그림 위에 뒤에 찬사가 붙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배관지 같은 것이 붙어 나가서 두루마리가 이제 형성이 되죠. 저는 이 세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그림이
얼마나 엄청난 인간의 존엄을 나타낸 것인지를 안 것이 무려 10여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제 20대, 30대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이 세암도가 안고 있는 그림에 그냥 그림과 글로만 봤었죠. 이 속에 인간의 그런 고매한 정신이 담겨 있다는 걸 저 역시도 안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가슴 저미도록 새롭게 보이는 작품입니다. 시경로 의문당. 제가 추사 선생님의 글 중에 아주 좋아하는 한 편의 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소창다명사구좌. 많은 사람들이 그 블로그인가요? 이런 데 올린 데를 보니까 저 창자를 소전다명이라고 읽어서 망신을 한 적이 있다는 글을 여러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저걸 밭전자로 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추사 선생님께서는 창문에 생긴 형태를 그대로 글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옆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씩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읽는데, 작은 창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니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 또는 나로 하여금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 이 짤막한 글인데 이걸 제가 사민이 시절에 우리 은사 스님이 계시는 방에 영인본이 하나가 이렇게 액자로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스님께서 이걸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가슴에 참 오래도록 지녔던 그런 글귀이거든요. 이 소창다명사구좌라는 이 단순한 글귀 속에 사실 이 유배지에 와서 스스로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어떤 면에 뭐 감옥살이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헐헐 날아다닐 수는 없는 몸이지만
하지만 자신의 영혼만큼은, 그리고 내면의 참 자성만큼은 얼마나 대자유롭고 찬란한 빛과 광명을 향해 뻗어나갔는가. 사실 200개에서 300개에 달하는 호를 가진 추사 선생님, 그분의 삶은 그토록 훌륭하고 정말 대장정의 길을 사신 분인데,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의 유배 생활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분에게는 또 색다른 또 한 번의 수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와 있을 적에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추사 선생님이 이곳에서 남기신 학문적인 가치나 그분의 정신력을 보면 결코 원망하고 탓을 하느라고 유배의 기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다 하는 생각을 이곳에 와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추사 선생님을 정말 만나 뵙기 위해 유배지를 향해 볼까요? 이 계단이 바로 추사 선생님의 유배지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 계단을 올라갈 때, 처음에 여기를 왔을 때 느낌이 참 묘했어요. 물론 여기를 이게 설계할 적에 계단을 크게 해서 아주 웅장하게 여기를 올라가게끔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근데 소로를 만들어서 이 여기 밑에는 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공간을 텅 비우고, 그리고 마치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듯이 이런 컨셉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경건해지기도 하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이 무엇이 나타날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 공간에서 만난 바로 추사 선생님의 흉상이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로 세안도에 나오는 집을 그대로 설계를 한 겁니다. 세안도의 모습 그대로의 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조선시대 후기, 그때 바로 추사 선생님이 살고 계시던 시절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추사 선생님의 흉상만이 딱 한 분 모셔져 있고 텅 비어 있는 공간, 절대 고독 그리고 침묵의 공간이죠.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이 비어 있는 공간 속에 뭔지 모를 선생님의 그 텅 빈 마음을 인간에게 들려주는, 욕심 없는 마음을 들려주실 것 같은, 약간 지그시 눈을 내리고 계시는 아주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듯한. 작은 창가에 들어오는 햇빛 한 줌이 나로 하여금 오래 앉아 있게 한다는 것과 같이, 선생님이 살아오신 정말 절의 고도와 절대 고독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은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아주 찬탄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뒤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추사 선생님의 흉상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둥그런 창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 그림이 있고 아주 허름한 작은 볼품없는 소박한 집이 한 채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삼각 모양으로. 그 모습에 근데 둥그런 창문만큼은 둥그렇게 하나를 내셨어요. 저는 저 창을 보면서 아마도 추사 선생님께서 둥근 만호를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 집에 늘 보름달이 뜨듯이 또는 태양이 뜨듯이 희망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보름달처럼 항상 빛이 들어오는 창을 연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는 판전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 판전이라는 저 글씨는 바로 추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생전 마지막 남긴 작품인 것이죠. 바로 봉은사에 써주신 글입니다. 봉은사에 걸려져 있던 판전이라는 저 글씨가 그 옆에 보면은 71과 병중작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71세 나이에 아픈 가운데에서 내가 이 글을 쓰노라 라는 이야기죠. 추사 선생님의 평소의 글씨 서체와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이 임종을 하기 전 3일 전에 이 세상의 후학들을 위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추사의 서체조차도 다 버리고 붓을 꺾는 마음으로 이제 한 자락 그 열정을 쏟아 이 세상에 남겨놓은 하나의 유산과도 같은 것이죠. 저런 작품을 보면 진짜 울먹해지죠. 이제 제가 전시관에서 나와서 추사 선생이 유배 생활을 했던 장소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역시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죠. 햇살은 따뜻하지만 바람은 굉장합니다. 이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추사 선생께서는 이 바람 소리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수상했겠죠. 바로 이곳이 추사 선생이 9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탱자나무, 가시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벼루 10개, 또 붓이 100자루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이곳에서 홀로 글을 쓰고 또 쓰고 하면서 추사체를 완성하기도 했죠. 추사 선생께서 유난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이곳에는 보면 많은 그 수선화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계절적으로 꽃은 다 지고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만
거의 그냥 이렇게 대파가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도 겨우 간간히 하나가 이렇게 수선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추사 선생께서는 24살에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 수선화를 만났다 그래요. 그때 이 꽃의 향기에 한순간에 반하고 매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당신이 공부하는 서재 앞에 이 수선화를 늘상 두고 모양과 향기를 즐기면서 시서화를 즐기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주 사람들은요, 이걸 지천으로 피어나는 그냥 잡초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다 뽑아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뭐 소한테 주고 그냥 먹이나 먹으라 그러고 아주 귀찮아한 것이었다릅니다. 제주 사람들이 귀찮아하면서 잡풀 뽑듯이 뽑는 그 모습을 보고 추사 선생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의 사물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이런 공공한 처지에 놓인다라고 하면서 수선화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서 더욱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제주라는 곳에 바람이 없다면 어쩌면 추사 선생님은 더 고독하고 외롭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왜 그 티벳을 가다 보면 고산지대 높은 곳을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거든요. 그 바람이 거세질 적에 타루초라고 하는 거기에 쓰여져 있는 불교의 경전들이 그 무수한 히말라야 설산에서 불어대는 그 바람을 통해서 경전을 온 세상에 퍼뜨린다 하듯이 어쩌면 추사 선생님은 이 외롭고 고독한 이 유배지에서 가족이 보내주는 그 소리를 전해 듣지 않았을까. 바람조차 불어와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 전하고 전달받을 수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추사 선생님이 9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이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담장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이 안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워낙 이곳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제 유생들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은 직접 또 학생들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문학과 그리고 서예를 가리키게 됐는데 제 이 뒤쪽으로 추사 선생님의 이렇게 얼굴이 보이죠.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왔다고 반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죠. 그래서 이 대정향교에 있는 유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배우는 모습이 저 안에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생들의 그 요청으로 아예 그냥 직접 향교에 잠시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런 인연으로 해서 추사 선생님은 이 대정향교 안에다가 의문당이라고 하는 현판을 써주기도 하셨는데 아까 여러분들 전시장에서 잠깐 보셨을 거예요. 그 의문당이라는 이렇게 현판 쓰여져 있는 거. 그 의문당이라고 하는 그 현판은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모름지기 학문이나 인생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야 뭘 알아간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의문을 품으라 하는 뜻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내려주신 하나의 화두와도 같은 그런 그 전각 현판입니다. 비록 죄인의 신세로 살기는 했지만 추사 선생님은 이 제주에 머물면서 문화생과 제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또 제주의 학문과 예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추사 선생님은 이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시는 동안 이 제주의 습한 날씨와 그리고 또 낯선 풍토 때문에 자주 눈병을 앓으셨다 그래요. 풍토병인 거죠. 이런 고된 유배 생활 속에서 추사 선생이 유일하게 위안거리로 삼았던 것이 책을 읽거나 또 서예를 하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다 그럽니다. 수많은 편지를 통해 쓰고 받고 하면서 그것으로 유일하게 위안을 삼았다고 하는데 워낙 많은 편지를 보내니까 거의 답장이 오고 가는 것도 수백여 통에 달했다 그럽니다. 오다가 뭐 물에 젖었을 수도 있고 글씨가 뭐 다 흩어져서 볼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사연이 있었겠지만 편지가 오는 그 순간을 기다렸을 추사 선생을 지금 제가 이 모거리 툇마루에 앉아서 잠시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이 쓴 편지 중에는 지금 봐도 가슴이 절절해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두고 온 아내 예안 이 씨에게 보냈던 편지예요. 이 예안 이 씨는 평소에도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추사 선생은 유배지에 와서도 항상 아내의 건강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또 아니나 다를까 추사 선생께서 이곳에 유배 온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 방 안에는 추사 선생님과 초이 선사가 함께 차를 나누시는 형상을 그대로 모형으로 모셔놨는데 바로 예안이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적적하고 쓸쓸해하는 추사를 위해서 거의 초이 스님께서 6개월 동안 반년을 여기 와서 같이 지내셨다고 합니다. 추사 선생님이 이제 유배 온 지 2년 만에 떠났다는데 가장 안타까운 편지가 뭐였냐 하면 1842년 11월 달에 쓴 편지예요. 이 편지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에 예안이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눈을 감았다 그러면 한이라도 덜 서렸을 터인데 이미 눈을 감자 그 다음날 편지가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로서는 가슴이 서리서리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향에 두고 온 아내를 향한 지아비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 그 수많은 편지 중에서도 오늘 바로 그렇게 예안이 씨가 눈을 감고 난 다음 날 도착했다는 편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사람에게 오늘 집에서 보낸 서신과 선물을 받았소. 당신이 봄날 내내 바느질했을 시원한 여름 옷은 겨울에야 도착했고 나는 당신의 마음을 걸치지도 못하고 손에 들고 머리맡에 병풍처럼 둘러 놓았소. 당신이 먹지 않고 어렵게 구했을 귀한 반찬들은 곰팡이가 슬고 슬어 당신의 고운 이마를 떠올리게 했고 내 마음은 썩지 않는 당신의 정성으로 가득 채워졌지만 그래도 못내 아쉬워 집 앞 붉은 동백 아래 거름되리라 묻어 주었소. 동백이 붉게 타오르는 이유는 아마 당신 눈자위처럼 많이 울어서일 것이오. 사랑
하루하루 추사 선생님의 발길을 따라 그분이 수도 없이 맞이했을 바람과 함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루 함께 거닐어 봤습니다.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따라 이렇게 새롭게 와 닿은 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시간에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의 치열했던 삶, 절대 고독과 또 많은 꿈들이 이 대지 위에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새삼 해보게 되고요. 추사 선생님이 남긴 소창다명 사하구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작은 창에 들어오는 밝은 햇살 한 줌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또 다져보기도 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봄맞이 제주 특집 2번째 시간, 제주 바람에 머물다. 오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4월 17일 일요일에는 의정부와 그리고 의정부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 의정부 정수선원으로 발걸음을 하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개원 법회가 있고 법문을 하니까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분들 정수선원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동행자와 함께 제주의 바닷길을 거닐면서 제주의 봄빛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오지 여행가이면서 사진작가인 이혜선 선생님과 함께 제주 바닥 여행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